너 손님방 쓰거나 아니면 잠시 집을 비워주면 좋겠는데? 언니가 남편과 함께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엄마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주말 전에는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나는 결국 집을 나왔다. 하지만 며칠 뒤 언니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사라졌다. 그 자리엔 공황만이 남아 있었다. 제 이름은 이나윤, 나이는 31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둘째 딸이죠. 엄마의 약을 챙기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사소하지만 언제든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일들로부터 집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머릿속에 숫자와 기록을 가득 채운 채 퇴근하죠. 이런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융통성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세상을 버텨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정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최근의 삶은 제게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혈압 수치와 보건소 정기 검진 날짜를 줄줄 외우는 딸이자 장을 본 뒤 영수증을 요구했다가 깐깐하다는 핀잔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순했습니다. 그저 평온한 집, 그리고 숨길 필요 없는 진실이 있는 곳.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주황빛 하늘이 쓰러질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현관에 놓인 형부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여행 가방과 박스들로 가득했고 천 가방에서는 조카 가은이의 토끼 인형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언니 이리나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형부 발격수는 소파에 편히 앉아 차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엄마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녹차 3잔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언니를 잠시 바라보다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윤아, 네가 손님방을 쓰거나 잠시만 좀 옮겨주면 안 될까?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빠르게 말했습니다. 리나 언니가 가볍게 말을 보탰습니다. 주말 전에는 나가는 게 좋을 거야. 혁수 형부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돼. 다음 주에 보험금 나오거든. 저는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제 방이었던 안방은 모든 일의 중심이었습니다. 엄마의 약, 건강수첩, 집 관련 서류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죠. 엄마를 돌보기 편해서 제가 그 방을 썼습니다. 언니, 리나 언니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려는 거잖아. 네가 힘들지 않게 내가 할 일 목록도 만들어놨어. 언니는 주간 식료품 구매, 약 타오기, 이불 빨래,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납부 같은 항목이 적힌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보험금 나오면 바로 정산해 줄게. 혁수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다 갚을게.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리나 언니가 적은 모든 것은 지난 몇 년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모든 공과금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죠. 바뀐 것이라곤 명령하는 목소리에 주인이었을 뿐입니다. 역할을 나눌 거면 제대로 나누자. 이 종이에 각자 맡을 거 표시하고 서명해. 제 말에 리나 언니는 곧바로 눈을 흘겼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영수증에 서명이야. 언니를 못 믿니? 혁수 형부는 엄마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처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잠깐이라니까. 다음 주면 나온다니까. 그럼 우리 다 편해지잖아. 엄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윤아, 그냥 좀 참아주렴. 내 언니가 지금 있을 곳이 필요하잖니. 넌 강하잖아. 그 말은 마치 깜빡이는 노란 신호등처럼 제 머릿속에 매달렸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일군 곳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같았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중요한 집만 먼저 챙길게.
안방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사포질했던 낡은 옷장 특유의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옷을 개고 엄마의 혈압 기록 수첩과 약 상자를 챙겼습니다. 리나 언니가 문가에 서서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대 나중에 바꿀 거야. 형부 허리가 안 좋아서. 그건 제가 보너스를 받아 산 침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이틀은 밤을 새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만약 고시원으로 옮겨야 한다면 적금은 깨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내 방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10,000원 버스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8살짜리 조카 가은이가 인형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이모, 내 토끼 새 옷 입었어.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리나 언니가 거실에서 가은이를 불렀습니다. 가은이는 방을 나가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혁수 형부가 문틀에 몸을 기댔습니다. 처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버님 보험금 서명 하나만 받으면 돼. 다음 주면 나온다니까. 나오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비용 분담은 서면으로 해야겠어요. 그는 마치 수수께끼를 푼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진심이야? 가족이 회사도 아니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 두 사람이 보험 문제를 처리했지? 아버지와 함께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던 나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캐리어를 손님 방으로 옮겼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고시원으로 가지마. 나유나 며칠만 양보해. 너희가 이렇게 긴장해 있으면 엄마가 머리가 아파. 내일 엄마 보건소 모시는 건 변함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서류철을 찾다가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낡은 갈색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신없을 때 넣어두고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나란히 정리된 보험료 납입 증명서. 하지만 납입 기록은 2019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경고장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실효 처리됩니다. 그 단호한 글씨가 작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실효된 것이라면 다음 주에 나온다는 말은 잘 포장된 동화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림을 참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닫아 회사 가방에 넣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말이 다시 허공에 뜰 때 제 머리가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방을 나오자 리나 언니가 제 가방을 힐끗 봤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챙겨? 필요한 것들이야. 혁수 형부가 오토바이 키를 들었습니다. 내일 보험사 사람 만나기로 했어. 처제도 같이 갈래? 봐서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대를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현관의 전력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경고음 직전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삑, 삑 하는 소리가 밤벌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조용히 충전해 두곤 했죠. 오늘 밤은 그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내버려 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사실은 이 집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손님방의 천장은 페인트가 벗겨져 작은 선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프로젝트 회의 알림 문자였습니다. 짧게 답장하고 데이터를 껐습니다. 엄마에게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언니에게 안 된다고 말해달라고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불쌍하다는 말에 얼마나 약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이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사셨죠. 리나 언니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지점에 동아줄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너 손님방 쓰거나 아니면 잠시 집을 비워주면 좋겠는데.
엄마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 벽에 붙일 화이트보드를 상상했습니다. 할 일 목록, 비용 분담 비율, 그리고 납부 증명서. 만약 그들이 꿈을 선택한다면 나는 숫자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 이 집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나는 여전히 내 두 발을 선택할 수 있다. 옆 골목의 작은 고시원으로 혹은 약속에 기생하지 않는 삶으로 불을 껐습니다. 계량기의 경고음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리나 언니와 혁수 형부가 아직 손에 넣지도 않은 무언가를 축하하듯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가방을 끌어안고 그 안에 든 아버지의 갈색 서류 봉투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저는 반박할 수 없는 한 가지 정직한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말이 오간 다음 날 밤 저는 아버지의 갈색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마치 제 용기를 시험하듯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계량기의 경고음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언니 부부의 나지막한 웃음소리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누가 이 집의 작은 구멍들을 막아왔는지 상기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손님방에 머문다면 저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전기를 충전하고 약을 타오고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발 디딜 곳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필요한 옷가지를 챙겨 집에서 세 골목 떨어진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의심스러운 보험 서류와 오랫동안 엄마를 돌봐온 습관. 그곳에서부터 저는 모든 것을 재정비할 생각이었습니다. 도움은 오직 증거를 통해서만, 약속은 반드시 숫자와 나란히 놓여야만 했습니다. 제 고시원은 집에서 세 골목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3x 3m 남짓한 방. 삐걱거리는 선풍기. 작은 창문은 이웃집 지붕을 향해 나 있었죠.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는 복도에 냄비를 쌓아두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듯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새로 이사 왔나 보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저는 아버지의 갈색 서류 봉투가 든 가방을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바닥에 앉아 플라스틱 서랍장에 옷을 정리하고 벽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엄마의 약 복용 시간, 보건소 검진 일정, 세상의 중심을 더 좁은 공간으로 옮겨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방의 벽은 정직했습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짓게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침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혈압계가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엄마의 팔뚝에서 오르내리는 작은 바늘을 마주봤습니다. 140에 90이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저녁 약 잊지 마세요. 리나 언니가 세틴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틀어 올린 채였죠. 나윤아, 이번 달 공과금은 네가 먼저 좀 내줘. 보험금 나오면 바로 정산해 줄게. 언니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혁수 형부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식탁을 보았습니다. 장을 본 영수증이 쌓여 있었지만 제대로 보관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니, 장본 영수증들 좀 모아줘. 걱정 마. 리나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그거 필요하다고 하더라. 보험사 직원이라는 말은 마치 부적처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엄마 약을 타러 보건소에 갔습니다. 대기줄에 서서 회사 동료 민지 씨의 메시지에 답장했습니다. 회의가 오후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집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발표 자료 초안에 대한 생각. 약을 타고 나오는 길에 단골 김밥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가씨?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요즘 이사 준비하느라요. 사장님은 월세방을 옮겨야 했던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가족 일에는 너무 양보만 하면 안 돼. 길가의 작은 나무처럼 온전한 그늘을 주진 못하지만 잠시 햇볕을 가려주기엔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집 전기요금 납부 알림이었습니다. 어제 계량기에서 나던 경고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습관에 손가락이 저절로 모바일 결제 앱을 열었습니다. 인증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리나 언니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반찬으로 가득 찬 식탁 사진. 희미하게 웃고 있는 엄마,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스토리로 넘기자 거실에서 노래하는 가은이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휴대폰 화면과 제 방의 칙칙한 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인증번호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의 전기요금도 결제했습니다. 좀처럼 버리기 힘든 습관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리나 언니에게서 온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네가 내줘서 다행이다. 다음 주에 보험금 나오면 좋겠다. 나온다는 말은 점점 외워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이튿날 오후 엄마가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네, 언니 좀 이해해줘라. 걔도 지금 힘들어. 엄마는 아이스크림 막대로 탑을 쌓고 있는 가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은이도 불쌍하잖니. 엄마가 혼나는 모습 보게 하지 말아야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엄마의 말은 너무 작은 담요 같았습니다. 한쪽을 덮으면 다른 쪽이 드러났습니다. 가은이 앞에서는 영수증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리나 언니가 엄마 뒤에 서서 나는 희생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혁수 형부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편의점 좀 다녀올 수 있을까? 전기요금 또 경고등 떴네. 제 머릿속에서 계량기의 경고음이 귀뚜라미처럼 울렸습니다. 엄마의 낮잠을 챙겨드리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갈색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보험료 납입 증명서 사진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리나 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뭐야? 답장은 문자가 아니라 2분짜리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게으르게 돌아가는 선풍기를 보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유나. 리나 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빨랐습니다. 보험 갱신 과정에는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어. 우리 담당자가 지금 유효성 검증 처리 중이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라인이 있어서 승인만 받으면 돼. 요점은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초기 지급금도 나올 거고.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들쑤시면 절차가 막힐 수도 있어.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중간에 혁수 형부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이번 주에 선수금 들어올 거야. 저는 메시지를 다시 들으며 연기처럼 흩어지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 앞을 지나가는 떡볶이 트럭에서 떡볶이를 샀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방에 사는 마지막 학기 대학생인 소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졸업 논문 심사와 시간을 멋대로 바꾸는 교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제게 왜 그렇게 긴장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보험 이야기는 빼고 언니가 집에 들어온 것과 공과금 문제에 대해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소라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언니도 그랬어요. 잠깐만 신세 진다더니 인연을 살았죠. 우리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피로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그 피로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밤에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현관에 앉아 부채질로 모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리나 언니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마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혁수 형부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아, 통장님, 저 혁수입니다. 리나 남편이요. 그는 제가 들으라는 듯 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임시 거주 확인서 좀 떼려고 하는데요. 급하게 필요해서요. 은행에서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서류가 필요하다네요. 그가 전화를 끊은 뒤 제가 문가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주 확인서는 왜요? 혁수 형부는 으쓱했습니다. 뭐, 그냥 은행에서 우리가 여기 사는 거 확인해야 한대서 리나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넌 참 피곤하게 산다. 통장님도 우리 다 아시는데 엄마는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혁수 형부의 입에서 나온 급하게라는 단어들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찻잔을 치우자 가은이가 제 티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모, 내일 학교에서 춤 연습하는 거 보러 와. 이모 야근 안 하면 갈게.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속삭였습니다. 어제 집에서 삑삑 소리가 났어. 무서웠어. 저는 혁수 형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충전해 놨어. 그리고 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소리 나면 이모 불러. 리나 언니는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혀끝에 잘난 척이라는 단어가 맺혀 있는 듯 했습니다. 고시원. 밤이 깊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리나 언니가 올린 식사 중인 엄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이해해주는 것. 뜬금없는 아랍어에 당황했지만 이내 체면을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이모가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한 사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윤이는 맨날 일만 하네. 엄마한테 용돈 좀 드려. 저는 천천히 메시지를 하나씩 읽고 알림을 껐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이번 달에 내가 낸 집안 지출 내역을 적었습니다. 그 옆에는 보험 실효라는 큰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잠들기 전 벽에 새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리나와 혁수에게 할 질문 목록, 담당자 이름은, 마지막 보험료 납부일은, 거주 확인서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그리고 가장 짧은 한 문장. 나는 차가운 게 아니라 제정신인 것이다. 고시원 방은 좁았지만 그날 밤은 웃는 얼굴 사진으로 가득 찬 거실보다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 엄마를 보건소에 모셔다 드리고 바로 출근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혁수 형부가 정말 통장님을 찾아가 거주 확인서를 요청한다면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 현실은 느리고 꼼꼼한 확인을 요구하는데도 늘 급하게를 외치는 사람의 눈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대로 뜯어고친 추억의 박물관에 온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줄자, 쇠자, 낡은 사진들을 보관하시던 거실 구석에 오래된 장식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바닥에 먼지 자국만 선명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장식장 어디 갔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리나 언니가 부엌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뒤쪽 창고로 옮겼어. 거실 넓어 보이게. 혁수 형부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창고. 친구 물건 좀 맡아주기로 했어. 몇 달 만인데 꽤 쏠쏠해. 집 운영비에 보탤 수 있잖아. 운영비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마치 도장처럼 찍혀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무릎을 쓰다듬으며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는 듯 했습니다. 더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의 숨결로 가득 찬 공기. 그날 오후 저는 그 맡아준 물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 2명이 작은 트럭을 몰고 와 이름 없는 상자들을 날랐습니다. 리나 언니가 지시하고 혁수 형부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상자들은 빽빽하게 쌓여 아버지가 이웃에 고장난 의자를 고치던 공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임대료 얼마예요? 저는 중립적으로 들리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리나 언니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나윤아, 그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 내고 가은이 간식 사줄 거야. 혁수 형부는 마치 회계 담당자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노골적인 질문 없이도 공기는 이미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이틀 뒤 엄마는 저를 시장에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가은이가 유치원에서 쓸 신발, 단체복, 미술 도구를 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가 기죽으면 안 되지.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니며 오르는 물가를 실감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리나 언니는 가방을 뒤지는 척하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윤아, 네가 먼저 계산해 줄래? 보험금 나오면 바로 줄게. 넌 아직 부양할 가족도 없잖아. 엄마가 제 팔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그 말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분노가 잘 훈련된 개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증이 나오자 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적어도 이 종이는 무언가가 내 지갑에서 장바구니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입에서 공중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간단한 표를 만들었죠. 이름, 담당, 업무, 금액, 예정일. 다음 날 저는 그 종이를 투명 파일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집안일과 비용 분담표야. 전기, 수도, 가스, 주간 식료품비, 지출 내역 적는 칸도 있어. 리나 언니는 과자를 씹으며 웃었습니다. 넌 꼭 회사원 같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표로 가득 차 있니? 혁수 형부는 비스듬히 웃었습니다. 어차피 곧 보험금 나올 텐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엄마는 그 표를 길가에 버려진 아기 고양이를 보듯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귀엽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표정. 일단 그냥 둬라.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둬서 모든 게 곰팡이가 슬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방향에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리나 언니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족도 못 믿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윤이가 부모님 은혜는 다 잊었나 보다.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네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둘씩 동조하는 이모티콘과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거침없는 성격의 이모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보험금이 있는 거면 증거를 보여줘.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이모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바닥에서 계속 튕기는 동전 같았습니다. 리나 언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은 몇 분간 조용해졌다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손주들 사진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단톡방 밖에서는 균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수 배달원이 현관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혁수 형부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드릴게요. 지금 현금이 없어서 일단 한 통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배달원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늘 돈을 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따 저녁에 송금해 드릴게요. 혁수 형부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아냐, 괜찮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저는 리나 언니가 반찬 가게 아주머니를 붙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외상은 내일 드릴게요, 이모. 작은 빚들이 집구석에 먼지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집어삼킬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죠. 시끄러운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엄마를 보건소에 모시고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제 삶의 작은 보루였습니다. 가은이가 학교 댄스 동아리 연습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가은이는 진지하게 춤을 췄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라는 8살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연습이 끝나자 리나 언니가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가은이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봐야지. 화목은 사진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말하려다 고개를 숙이고 가은이의 춤 의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고시원 계단에서 소라 씨와 앉아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미루기 좋아하는 교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자고 해놓고 다음 주로 미루는 거 있죠. 우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약속은 싸구려죠. 비싼 건 그걸 받아내는 과정이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라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받아내셨어요? 저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배우는 중이에요. 결국 저는 혼자 보험사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차를 내고 버스를 타고 아버지의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갔습니다. 그곳은 차가웠고 대기번호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안경을 쓴 여직원이 정중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2019년에 마지막 납입 증명서와 경고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보험 계약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님 명의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신분증을 요구하고 컴퓨터를 몇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보험은 2020년부터 실효 상태입니다. 고객님, 장기 미납으로 해지 처리되셨어요. 그녀의 말은 접시 위로 떨어지는 콩알처럼 명료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었죠. 혹시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유효하게 만드시려면 거액의 미납금을 완납하시고 건강심사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망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관련해서 서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바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부 라인, 승인만 남았다는 리나 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남은 것은 쓰디 쓴 사실뿐이었습니다.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험 계약 상태 확인서입니다. 잘 보관하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눈부셨지만 모든 사물의 형태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갈색 서류 봉투와 작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새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 사실을 덮으려는 웃음이 넌 시스템을 몰라라는 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소리치지 않고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말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저는 작은 단도처럼 빳빳한 회사, 로고가 밝힌 서류 한 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가 관자놀이를 주무르며 앉아 있었고 리나 언니는 충전기 케이블을 말고 있었습니다. 혁수 형부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 서류를 꺼내 숨을 골랐습니다. 이거 보험사에서 받아온 답변이야. 저는 목소리가 비난조로 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계약이 실효 상태래. 미납금이 너무 많아서 보험금 지급은 불가능하고 소급 적용도 안 된대. 제 말들은 완충제 없이 바닥에 떨어지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리나 언니는 그 종이를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관자놀이에 가는 핏줄이 긴장으로 팽팽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 정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입술이 따뜻하지 않은 미소로 휘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바로 회사로 찾아가? 우리한테는 아는 담당자가 있다고 했잖아. 갱신 절차는 달라. 네가 이렇게 찾아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거야. 걔네는 돈 받아내려고 일부러 부풀려서 말한다고.
혁수 형부가 가볍게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죠. 처제, 시스템을 몰라서 그래. 우리 같은 경우엔 특별 처리 절차가 있다고.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아는 척하지 마.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마치 그 단어가 제 눈앞에 선명한 검은 잉크보다 더 현실적인 것처럼. 저는 서류에 굵게 적힌 2020년부터 실효라는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프리미엄, 납부, 기록이 없어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담당자가 있다면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셋이 같이 이야기해보죠. 리나 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니까. 모든 걸 그렇게 문서로 남겨야 직성이 풀리니? 그러고는 엄마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내가 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 나윤이는 꼭 이렇게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 아프다. 싸우지 마라.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그 목소리는 억지로 짜낸 기도처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나중에 방법이 있겠지. 눈앞의 길은 종이 위에 글씨처럼 명확한데도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 보험 이야기를 계속 핑계로 삼으면 우리는 쌓여가는 작은 빚더미에 더 깊이 빠질 거예요. 전기세, 생수값, 식비, 이제부터는 기록 없이는 한 푼도 내지 않겠어요. 집안 비용과 엄마 병원비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만들어요.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혁수 형부는 짧게 웃었습니다. 무슨 감사팀 직원 같네. 리나 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모든 걸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속이 시원하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담당자한테 연락해 볼 테니까 넌 이 일에 끼어들지 마.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은이가 방금 색칠한 꽃 그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모, 이거 봐.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랑, 분노, 피로가 뒤엉켰습니다. 밖에서는 야채 트럭의 확성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고시원에 다녀올게요. 엄마, 저녁 약은 이따가 가져다 드릴게요.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리나 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혁수 형부는 메시지를 보내는 척했습니다. 고시원 바닥에 앉아 체면으로 포장된 말들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는 친구 지연이의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어디야? 통화 가능해?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갓 닦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 보험 확인서, 옮겨진 아버지의 장식장, 임대된 창고, 그리고 제가 대신 내주던 공과금들. 지연이는 말을 끊지 않고 가끔 짧게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줄게. 그 집은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럼 법적으로 소유권은 상속인들, 즉 어머님, 너, 그리고 리나 언니에게 있어. 만약 상속인 전원에 서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점유하거나 창고 임대처럼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긴 쉽지만 그 전에 관계가 망가질 거야. 내 조언은 먼저 통장님 중재하에 공식적인 조정을 해보라는 거야. 보험 확인서, 지출 증빙 자료 다 챙겨가. 그리고 임시주택 관리 계약서를 제안해. 누가 집열세를 관리하고 서면 동의 없는 임대를 금지하고 어머님 돌봄 일정과 월별 청구서 감사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지. 모두의 서명을 받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밑에 새로운 바닥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할까? 응. 최소한 서류는 모아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너희 출생증명서 같은 거. 필요에 따라 동사무소나 법무사를 찾아갈 수 있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는 조정과 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야. 더 이상 기록 없이 돈이 나가게 두지 마. 그리고 너 자신도 지켜. 지쳐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보험 타령을 하면 서류가 말하게 둬. 네가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어. 질서 있는 절차를 제안해.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너는 재정 지원을 철회할 명분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을 위한 필수품은 물건 형태로 그리고 돌봄 일정으로 계속 제공해. 모든 걸 기록하고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밤 간단한 관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것이고 내일 오후 엄마 앞에서 통장님 댁에서 조정을 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지연이는 메시지로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 예시를 보내주었습니다. 열쇠 관리, 임대 금지, 현실적인 비용 분담, 비상시 가은이의 거처, 그리고 복잡하지 않지만 명확한 감사 방식. 너 강하지, 나유나? 지연이가 전화를 끊기 전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 강함은 모든 걸 짊어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데 쓰는 거야. 저녁 무렵 저는 엄마를 위해 반찬과 과일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빨리 가기 위해 뒷골목을 통해 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손잡이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열쇠를 넣었지만 걸려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혁수 형부가 슬리퍼를 끌며 나타났습니다. 아, 쪽문 열쇠 바꿨어. 안전하게 하려고.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창고에 맡겨둔 물건도 있고 해서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저한테는 복사본을 안 줬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중에 주려고 했지. 일단은 앞문으로 다녀. 저는 혀끝에서 맴도는 말을 참았습니다. 안전하게. 마치 거실 한가운데 새로운 울타리를 친 것처럼 들렸습니다. 누구로부터 안전하게 장을 봐서 부엌에 두고 가스레인지를 채우고 엄마를 위해 차를 끓이던 동생으로부터 저는 앞으로 걸어가 식탁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왔니?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얇았습니다. 왔어요, 엄마. 그리고 내일은 머리를 맑게 해줄 종이를 들고 다시 올게요. 밤이 깊어지고 현관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연이가 보내준 초안 예시가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의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좋다. 부엌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돈이 나가는 길도 막을 것이다. 쪽문이 의도적으로 좁혀졌다면 나는 더 환한 앞문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를 통장님 댁 테이블에 앉게 할 그 문을 반박할 수 없는 기록들 앞에 저는 새로 번쩍이는 문손잡이를 보며 내 안의 무언가도 함께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해지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요금, 착한 비밀처럼 숨겨왔던 세 개의 자동이체였습니다. 제 몫이 아닌 죄책감을 떨쳐내고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마치 벽에서 호스를 뽑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흡입음이 들린 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가정 지원 규칙이라고 붙였습니다. 내용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저는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지출은 증빙 자료를 첨부할 것. 둘째, 역할 분담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할 것. 셋째, 엄마 돌봄 당번을 명확히 할 것.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가는지, 누가 장을 보는지,
누가 청소하는지. 수신인에는 리나 언니와 혁수 형부를 넣고 참조로 엄마 메일 주소를 넣었습니다. 한 분은 출력해서 직접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설명 문장은 3번이나 지웠습니다. 경험상 부드러움은 종종 핵심을 흐리는데 사용되었으니까요.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나 언니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받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사도 없이 목소리가 바로 높아졌습니다. 곧 인터넷 끊기겠네. 형부 일하려면 인터넷 필요하단 말이야. 집안을 암흑으로 만들 셈이야?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면 합의만 되면 인터넷은 다시 연결될 수 있어. 같이 정리하자고. 리나 언니는 더욱 거세게 나왔습니다. 폭죽처럼 단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두쇠, 불효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사이로 뒤에서 들려오는 혁수 형부의 목소리. 말해, 쟤는 남 조종하는 걸 즐긴다고. 저는 휴대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바꾸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혼자 내 귓속에서 터져야 할 폭탄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말이 끊겼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거야. 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5초 뒤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혁수 형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마를 치는 원숭이, 이모티콘, 그리고 아, 진짜 피곤하게 사내라는 글.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엄마에게서 쉰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윤아, 왜 이러니? 엄마 머리 아프다. 다음 주면 돈 나온다니까. 그 말이 제 마음에 스쳤습니다. 엄마, 제가 계속 도울 거예요. 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금은 아니에요. 식료품, 약은 보내드릴 거고 엄마 병원 모시는 것도 계속할 거예요. 언니한테 제 이메일 좀 읽어보라고 전해주세요.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다시 돈을 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울음은 그칠 수 있지만 거짓말은 반복될 것이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날 오후 집 인터넷은 정말로 끊겼습니다. 혁수 형부는 모뎀을 두드리다 작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가은이 앞에서 그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내 이모가 맨날 돈 계산만 해서 네가 만화도 못 보는 거야. 가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았습니다. 미안해, 아가. 이모는 그냥 전기랑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는 일 없도록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야. 리나 언니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린애가 내 그 잘난 규칙을 어떻게 이해해? 저는 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이 열쇠 없는 지갑이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두지는 않으리라. 밤에는 생필품 꾸러미를 주문했습니다. 쌀 5kg, 식용유 2리터, 계란 1판, 채소와 과일, 그리고 엄마를 위한 저당 우유. 상자 안에 엄마에게 보내는 메모를 넣었습니다. 영수증 보관해주세요. 내일 보건소에 모시러 갈게요. 퀵서비스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오토바이에 싣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나윤 씨. 인생 너무 추운 쪽에 오래 서 있으면 안 돼.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의 중에 민지 씨가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잔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부모님 일로 일찍 퇴근해야 하면 말해요. 하지만 혼자서 모래주머니 지고 가지는 말고요. 그녀의 말은 제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어깨를 잡아주는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저는 통장님 댁에서 할 회의를 위한 간단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어제 지연이가 조언해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통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밤에 주민센터로 올 수 있겠나? 다 같이 모여서 좋게 이야기 좀 해보세. 인터넷이 끊기고 창고가 임대된 소문이 이미 담장을 넘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리나 언니, 혁수 형부, 그리고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통장님이 앞에 앉아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칠판처럼 평평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직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 외부인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는 혁수 형부를 쳐다봤습니다. 맡겨둔 물건이 있다면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리나 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냥 물건 좀 맡아준 거예요, 통장님. 임대가 아니라. 통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다를 수 있지만 돈이 오갔다면 본질은 같습니다. 이웃들도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불안해합니다. 저는 제가 출력해온 역할 분담 및 엄마 돌봄 일정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통장님은 그것을 빠르게 읽었습니다. 이거 좋네요. 복잡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각자 채우고 서명할 수 있는 칸도 있고. 그는 서류를 리나 언니와 혁수 형부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로 의심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이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걸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혁수 형부가 혀를 찼습니다. 모든 걸 저 사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통장님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종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동안 공과금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통장님, 엄마가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나윤이가 집안을 어둡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통장님, 그저 우리가 선을 넘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스스로가 세워지기 시작한 경계를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회의는 서명 없이 끝났습니다. 리나 언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통장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창고의 외부인 출입은 금지입니다. 쪽문 열쇠는 다시 정리해서 모든 상속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봅시다.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엄마를 먼저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저는 혁수 형부가 모르는 남자 2명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팔에 희미한 문신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낡은 검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냄새를 아는 비밀처럼 바싹부터 나지막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시간 줄게. 근데 이자는 불어날 거야. 한 남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혁수 형부는 불안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재빨리 한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두 남자는 저를 짧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또 다른 문인지 아니면 벽인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혁수 형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야. 서류 좀 전해주러 왔어. 그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논평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연이의 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기록해. 휘말리지 마. 경계를 세워. 그날 밤 고시원에서 저는 작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규칙 없이, 돈 없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물건, 일정,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형태로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말의 공격이 시작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이라는 회유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다. 내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세 가지가 있다. 영수증, 계약서 초안, 그리고 가장 불편한 의자에서 버틸 용기, 거짓을 거부하는 의자. 그날 아침, 가족 단톡방은 양철 지붕에 비가 쏟아지듯 시끄럽게 울렸다. 리나 언니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동생이 얼마나 냉정하게 인터넷을 끊어 엄마를 울게 했는지, 가은이를 위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엄마를 내팽개치는지에 대해 그 글은 보험금이 곧 나올 테니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사촌들은 아멘과 함께 내가 나윤이라면 저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같은 가시 돋친 말을 보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집에서 엄마가 불안해하며 그 글을 읽고 있을 것을 알았다. 리나 언니가 달콤한 녹차와 이모티콘 위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틀 뒤 리나 언니는 집에서 작은 축하연을 열었다. 작은 떡 케이크, 몇 가지 떡, 그리고 몇몇 이웃이 초대되었다. 보험금 소식도 좋고 해서 겸사겸사 여는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들리도록 조율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엄마의 약을 들고 와서 구석에 서서 종이 접시, 생수, 출장 뷔페 음식을 머릿속에 기록했다. 행사가 끝난 뒤 뷔페 업체 여직원이 리나 언니에게 얇은 청구서를 내미는 것을 보았다. 내일 결제해주세요, 언니. 리나 언니는 재빨리 나를 쳐다보더니 그 청구서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녀의 눈은 내게 못 본 척 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들렀다가는 통장님에게 인사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부엌에서 나는 축하연 뒤에 접시를 닦으며 초를 샜다. 거짓말이 노란 떡 케이크라는 무대를 얻었을 때 얼마나 빨리 부풀어 오르는가.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인사도 없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나윤 씨, 이 집 어르신이 박혁수 씨 대출 보증인이시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아닙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를 방해하지 마세요.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는 짧게 킥킥거렸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죠. 나는 녹음 기능을 켜고 마음속으로 날짜와 시간을 되뇌며 반복했다. 우편으로 보내세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된 협박의 형태에 화가 나서였다. 나는 그 녹음 파일을 깔끔하게 이름 붙여 저장하고 지연이에게 얘기 좀 해야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에 보건소 근처 커피숍에서 지연이를 만났다. 그녀는 내 메모를 읽고 녹음 파일을 들었다.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이미 가벼운 협박에 해당돼. 통화 목록, 번호, 시간, 내용을 정리해. 내가 그 채권 추심원에게 보낼 내용 증명 작성을 도와줄게. 통장님과 동사무소에도 참조로 보내고, 그래도 계속되면 어머님을 겁주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 간단한 경고장을 보낼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임대된 창고 문제도 통장님께 드릴 보고서에 포함시켜. 모든 걸 서면으로 남겨. 너는 계속 어머님께 물품 형태로 지원하고 돈은 절대 보내지 마. 그들이 너를 버렸다고 말하면 증거가 대답해 줄 거야. 지연이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계속 혼자 있지 마. 필요하면 다음 회의 때 내가 같이 갈게. 그 말은 강 건너편의 밧줄처럼 가늘지만 존재했다. 밤에 가은이의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사실은 리나 언니의 휴대폰이었지만 아이가 종종 빌렸었다. 이모, 이 사진들 좀 봐봐. 어둡게 찍힌 세 장의 사진이 뒤따랐다. 하나씩 열어보았다. 엄마의 화장대 위에 흩어진 영수증과 청구서 덤이었다. 일부는 미납 상태였고
날짜가 지워지고 다시 쓰인 흔적도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오늘 낮의 뷔페 청구서였고 그 위에는 내일이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고마워, 아가. 잘 보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집에서 또 삑삑 소리 나면 이모 불러. 아이는 하트 스티커로 답장하고는 이렇게 썼다. 아빠 어디 갔어? 엄마가 계속 화내. 나는 천천히 타자를 쳤다. 이모도 아직 몰라. 넌 푹 자. 다음 날 혁수 형부가 사라졌다. 아침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낮에도 소식이 없었으며 밤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리나 언니는 거실을 서성거렸다.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얇게 화장한 듯한 평온을 유지했다. 가은이가 공부하는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게 괜찮다고 썼다. 하지만 단톡방 밖에서는 내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네가 계속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이 집은 망가질 거야. 이 대출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다고. 나는 답장했다. 정확히 누구를 위한 건데? 엄마는 알지도 못했고 서명한 적도 없어. 그녀는 답이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리나 언니가 마당에서 또다시 생수 배달원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 내일 준다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엄마는 현관에 앉아 무릎을 쓰다듬고 있었다.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 따뜻한 물을 건넸다. 가은이 아빠는 왜 집에 안 들어오니? 엄마가 어린아이처럼 물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길을 찾고 있나 보죠.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가 찾는 길이 빚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민지 씨는 내가 서류를 엉뚱한 곳에 두는 것을 보았다. 밥부터 먹어요. 그녀는 김밥 한 줄을 내 쪽으로 밀었다. 나윤 씨가 쓰러지면 그 숫자들은 누가 설명해줘요? 나는 힘없이 웃었다. 고맙다고 말하며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러면서 다음 통장님 덱회의를 위한 초안을 다시 작성했다. 협박 녹취록, 가은이가 보낸 영수증 사진들, 출처는 밝히지 않고 제출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가 엄마에게 보낸 지원 물품 목록을 첨부했다. 불효녀라는 모든 비난이 증거의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길 바랐다. 나는 목소리로 이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질서로 이기고 싶었다. 이틀째 밤 혁수 형부는 여전히 없었다. 리나 언니는 공황 상태였지만 체면은 창백한 얼굴 위에 옅은 화장처럼 기능했다. 가족 단톡방에 그녀는 하트 모양으로 만든 떡 케이크 남은 것을 올리며 썼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작고 쉬어 있었다. 나윤아, 잠깐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조금만. 내가 마음 좀 진정하게.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 식료품이랑 엄마 약은 가져다 줄 수 있어. 원한다면 모레 저녁에 통장님 댁에 가서 합의서에 서명하자. 그 외에 돈은 못 보내. 전화기 저편은 조용했다가 이내 폭발했다. 내가 이렇게 된 걸 보니 만족하니? 나는 다른 말들이 쏟아지기 전에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고시원 현관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걸레를 널고 있었다. 소라 씨가 차를 권했다. 얼굴이 창백해요. 언니, 나는 일부만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스쳐가는 바람에 맡겼다. 빚진 사람이 때로는 돈 달라는 사람보다 목소리가 더 크지. 아주머니가 빨랫줄을 매며 말했다. 그래도 평평한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결국 똑바로 서 있는 게 보이는 법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다시 모르는 번호였다. 이번에는 바로 받지 않았다. 먼저 녹음 버튼을 누르고 최근 작업복처럼 입게 된 말을 준비했다.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어머니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보증인을 찾았다. 나는 준비한 말을 반복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전화를 끊었다. 밤하늘이 더 낮게 느껴졌다. 나는 작은 수첩에 한 문장을 썼다. 그들은 나를 불효녀라 부를지언정 나는 제정신을 박수갈채와 맞바꾸지 않으리라. 그리고
덧붙였다. 혁수 형부, 이틀째 실종. 폭풍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나에게는 닻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지연이, 통장님, 증거들, 그리고 헛된 약속에 더는 묶이기를 거부하는 나 자신. 가은이가 별 스티커를 보냈다. 이모, 내일 또 와. 나는 답장했다. 갈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은 사랑이 속임수가 아님을 배우는 어린아이와의 약속이었으니까. 아침이 점심으로 바뀔 때까지 혁수 형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리나 언니는 고장난 선풍기처럼 서성거렸다. 그녀의 슬리퍼 소리가 바닥을 두드렸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등나무 의자에 앉아 천천히 부채질을 했다. 쪽문은 여전히 새 열쇠로 잠겨 있었기에 나는 앞주방에서 인스턴트 죽을 끓여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엄마는 속이 메스꺼린다며 고개를 저었다. 가은이는 카펫에 앉아 꽃을 그리며 이따금 엄마의 긴장된 얼굴을 힐끗 쳐다봤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부의 행방은 묘연했고 청구서는 쌓여 있었으며 보험금이라는 말은 끊어진 연처럼 떠다녔다. 점심 무렵 엄마가 갑자기 가슴과 이마를 붙잡았다.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하다.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평소 따뜻하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의 어깨를 잡았다. 누우세요, 엄마. 리나 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치며 이웃을 불렀다. 나는 혈압을 쟀다. 수치가 급격히 치솟아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약 가방, 신분증, 엄마의 건강보험증을 챙겨 단골 오토바이 택시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기사님, 일단 보건소 응급실로 가주세요. 심각하면 병원으로 옮기고요. 리나 언니도 따라 나섰다. 가은이는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창백한 얼굴이었다. 길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리나 언니는 길 위에서 내내 형부를 욕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다. 공황과 체면이 습관처럼 뒤섞인 표정이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엄마를 눕히고 산소포와도 측정기를 부착했다. 당직 의사가 간단히 진찰했다. 혈압이 너무 높네요. 잠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액을 맞아야 할 수도 있고요. 지병이 있으셨나요? 나는 작은 건강수첩을 꺼내 보였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접수부터 해주세요. 리나 언니가 익숙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봤다. 네가 보증금 먼저 내. 보험금 나오면 갚을게.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엄마 건강보험 적용돼. 내가 서류 처리랑 교통편은 도울게. 엄마 안정될 때까지 옆에 있을 거고. 하지만 난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비용 분담이랑 역할에 대한 합의서부터 서명하자. 리나 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가 저러고 계시는데 돈 계산부터 하니? 가은이가 겁에 질려 내 옷자락을 잡았다. 나는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사랑을 흥정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을 거부하는 거지. 건강보험은 엄마의 권리야. 그걸 쓰자. 다른 비용들은 조건부로 도울게. 기록하고 일정을 짜서. 동의한다면 오늘 바로 작성하고 서명해. 리나 언니가 눈을 부릅떴다. 너 엄마랑 거래를 하니?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거래는 언니가 엄마를 방패 삼아 증빙 없이 돈을 요구할 때나 쓰는 말이야. 나는 체계적으로 엄마를 돌보는 거고 체계가 없으면 언니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그냥 밑 빠진 독이야. 간호사가 불렀다. 나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했다. 원무과 직원이 서류 작성을 도왔다. 병실은 꽉 찼지만 응급실에서 몇 시간 관찰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하면 보증금은 따로 없어요. 서류 확인만 하면 됩니다. 리나 언니는 날카롭게 쳐다봤다. 마치 잘 짜인 시스템이 방금 전 자신의 말을 모욕하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켜서 접수 서류를 촬영하고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다.
호흡이 점차 안정되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속삭였다. 엄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응급실. 이따 주차장에서 보자. 그녀는 바로 답장했다. 초안 들고 가는 중. 틈틈이 회사 동료 민지 씨가 메시지를 보내와 오늘 오후 내 발표를 대신해주겠다고 했다. 어머니 일부터 챙겨요. 그녀가 썼다. 나는 고맙다고 답장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은이가 내 어깨에 기댔다. 눈이 무거워 보였다. 나는 빵을 건넸다. 리나 언니는 맞은편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를 목적 없이 헤맸다. 아마 소식을 갈망하는 가족 단톡방을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2시간이 흘렀다. 엄마의 혈압이 내려갔다. 의사는 추가 약을 처방하고 3일 뒤에 다시 검진받으라고 권했다. 염분 섭취 조절해 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나 언니는 마치 물속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다. 원무과에서 서류 처리가 끝났다. 보증금은 없었다. 내가 약을 수령하는 서류에 서명하자 리나 언니는 요금 안내판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속이 시원해? 엄마가 치료받으셨으니 마음이 놓여. 그리고 우리가 서면 합의서를 들고 집에 돌아간다면 훨씬 더 마음이 놓일 거야. 주차장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지연이가 파란색 서류철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내가 필요로 하던 쉼표 같았다. 우리 셋, 나, 리나 언니, 그리고 지연이가 마주섰다. 엄마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계셨다. 기사님은 물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이가 서류철을 열었다.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정돈된 어조로 말했다. 이건 통장님께 제출할 상속재산 조정 초안입니다. 집이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이므로 당분간은 모든 상속인의 합의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기 핵심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 관리자가 지멸세를 보관한다. 나윤 씨를 제한하며 어머님과 리나 씨에게는 복사본을 제공한다. 둘째, 서면 동의 없는 외부인 임대나 물품 보관을 금지한다. 셋째, 어머님 돌봄 일정을 현실적으로 분담한다. 넷째, 월별 비용을 기록하고 매달 말 간단히 정산한다. 그녀는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이건 더 상세한 주택 관리 계획입니다. 누가 어느 방을 쓰고 지난번에 바꾼 쪽문 열쇠 접근권, 그리고 가은이의 필요에 대한 기록란도 있습니다. 리나 언니가 팔짱을 꼈다. 왜 네가 모든 걸 정해? 지연이는 작게 웃었다.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수정할 수 있지만 핵심은 서면입니다. 더 이상 오해가 없고 어머님께서 평안하시도록요. 나는 그 서류를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 읽어보세요. 엄마는 그 종이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눈이 천천히 움직였고 입술이 작게 떨렸다. 나는 엄마의 얼굴에서 망설임과 죄책감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엄마가 평생 키워온 편애가 자식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엄마가 이 시스템을 따르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눈물이 시야를 흐리지 않도록 애쓰며 조용히 말했다. 오히려 엄마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랑받는 거예요. 더는 엄마를 불안하게 할 나중에는 없어요.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과 예산, 그리고 책임자가 있어요. 리나 언니가 돕고 싶다면 언니가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칸을 채우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받지 않아요. 리나 언니는 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난 얽매이는 거 싫어. 지연이가 부드럽게 답했다. 서면으로 된 약속은 밧줄이 아니에요. 울타리죠. 울타리는 출입을 막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수년간 담아두었던 공기를 뱉어내는 것 같았다. 생각 좀 해보마. 머리가 무겁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엄마.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가은이가 그 종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다가 물었다. 이모, 여기에 스케줄이 있으면 내가 춤 연습하는 날도 쓸 수 있어? 나는 웃었다. 물론이지. 그건 필수 항목이야. 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등 뒤에서 바람이 머리카락 끝을 흩날리며 아침부터 머릿속을 떠돌던 불효녀라는 목소리를 조금씩 앗아갔다. 엄마의 무릎 위에는 지연이의 초안이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그 종이들이 바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장롱구석에 처박힐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처음으로 사랑에 대한 대화가 눈물 이외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서 엄마의 눈이 그 단호한 글자들을 훑어내릴 때 나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무언가를 보았다. 어쩌면 동의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울질을 시작한 생각. 오늘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일 우리는 더 환한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그날 아침 공기는 숨을 참는 듯했다. 평소 칭얼거리기만 하던 계량기의 경고음이 갑자기 침묵으로 바뀌었다. 불이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졌다. 선풍기가 멈추고 냉장고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대문 밖에서 조끼를 입은 한전 직원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3개월 요금 미납입니다. 사모님. 정중했지만 협상의 여지는 없는 말투였다. 리나 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연체된 것 가지고 바로 끊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집에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직원은 서류를 가리켰다. 이미 경고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납부처를 통해 해결해 주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인도에 서서 구경했다. 몇몇은 속삭였다. 나는 리나 언니 뒤에 서서 앞으로 나서서 돈을 내고 똑같은 순환을 반복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엄마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부채는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가은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도 끊겼다. 펌프가 멈추면서 수도꼭지에서는 쉰소리만 새어나왔다. 리나 언니는 더욱 격분했다. 이게 다 네가 자동이체를 끊어서 그래. 그녀는 이웃들 앞에서 나를 가리켰다. 일부러 목소리를 키운 것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한테는 합의서 초안이 있잖아. 서명만 하면 각자 몫에 따라 내면 돼. 한전 직원들은 이미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리나 언니가 욕을 하며 그들을 쫓아갔다. 양심도 없어요? 구경하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다. 어떤 이는 마당을 쓰는 척했고 어떤 이는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집 앞을 서성거렸다. 내가 원치 않았던 연극무대 같았다. 그날 저녁 원래 반상회가 있었다. 통장님이 평소의 담담한 목소리보다 더 단호한 어조로 앞에 섰다. 어르신들, 창고 임대 문제나 개인적인 빚 문제는 동네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선 손님이 드나들 때는 미리 알려주시고요. 상속주택은 가족 문제지만 그 여파가 이웃에게 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강한 뺨따기 같았다. 나는 리나 언니의 얼굴이 조명을 받은 것처럼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힐끔거렸고 누군가는 길게 헛기침을 했다. 반상회가 끝나고 통장님이 나와 리나 언니에게 다가왔다. 조정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리나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전기가 없어 밤이 빨리 찾아왔다. 촛불이 켜지고 벽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가 인형처럼 움직였다. 가은이는 불안해했다. 이모, 어두워서 무서워.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이모 여기 있어.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다. 손에는 할머니의 유품인 작은 묵주가 들려 있었다. 소리 없는 기도가 흘렀다.
갑자기 혁수 형부가 나타났다. 티셔츠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왜 이렇게 어두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했다. 리나 언니는 구명 튜브라도 만난 듯 했다. 전기 끊기고 물도 안 나와. 이게 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가 멈췄다. 혁수 형부는 텅 빈 지갑을 열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제스처로 탁탁 털었다. 돈 구하러 나갔다 올게. 1시간이면 돼.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사라졌다. 벽시계는 차갑게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밤의 구멍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가은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를 앞 주방으로 모셨다. 엄마, 우리가 매일 싸우지 않고 당분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어요. 엄마는 말이 없었다. 내 숨소리만 들렸다. 첫째, 엄마랑 가은이가 몇 주만 이모 댁에가 계시는 거예요. 이모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뒷방이 비어있고 식비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저랑 언니가 분담해서 내고 기록하면 돼요. 둘째, 옆 동네에 주간 간호사가 있는 단기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거예요. 비용이 투명하고 매주 영수증도 나와요. 보건소 검진 교통편은 제가 책임질게요. 리나 언니가 체면 때문에 반대하더라도 저는 엄마와 함께 제 선택을 밀고 나갈 거예요. 엄마의 안전과 평온이 가장 중요해요. 엄마는 침을 삼켰다.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니? 리나 언니가 문 뒤에서 나타났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웃들 보기 창피하게 엄마를 무슨 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요양원에 보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체면이 생수통을 채워주진 않아. 언니, 이 집이 정직해질 수 없고 우리가 마주 앉아 서명할 수 없다면 나는 중립적인 길을 택할 거야. 엄마는 안전해야 해. 엄마는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엄마의 눈이 2가지 날씨, 자식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소라 씨가 휴대폰 충전용 보조 배터리를 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씻어야 하면 고시원으로 와요. 나는 웃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회사에서 민지 씨는 내가 엄마를 더 자주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었다. 집안일에 집중해요. 보고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집 밖의 세상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반면 집 안에서는 다른 손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는 그 두 힘 사이에 서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멈췄다. 남자 2명이 내렸다. 이웃이 아니었다. 한 명은 낡은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겨드랑이에 비닐 서류철을 끼고 있었다.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다. 리나 언니는 움찔했다. 나는 가은이가 방에 있도록 맑고 현관으로 나갔다. 누구세요? 나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 재킷을 입은 남자가 서류철을 열었다. 박혁수 씨 찾으러 왔습니다.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친절하게 시간을 많이 줬거든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집 어르신이 보증인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우편물을 남기고 가세요. 그는 집 안을 쳐다봤다. 그들의 눈은 이제 낯설어진 것이를 훑었다. 작은 텔레비전은 중고 모니터로 바뀌어 있었고 몇몇 물건에는 경매번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혁수 형부의 기타는 사라졌다. 아버지의 장식장은 플라스틱 선반으로 대체되었다. 공기 중에는 공황의 냄새가 퍼졌다. 엄마는 의자 가장자리를 잡고 떨며 서 있었다. 리나 언니는 꼿꼿이 서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더듬거렸다. 혁수 씨는 지금 외출 중이에요. 2번째 남자가 서류철을 고쳐 안으며 위협을 다듬었다. 이틀 안에 소식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문 근처 테이블에 종이 한 장을 놓았다. 나를 짧게 쳐다보았는데 아마 켜져 있는 내 휴대폰 카메라를 본 것 같았다.
녹화하세요, 아가씨. 우리도 녹화 중이니까. 나는 도발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별말 없이 떠났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다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리나 언니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가은이가 방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며 문을 닫았다. 자렴, 아가. 엄마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에 쥔 묵주가 다시 움직였다. 입술이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엄마의 손목 맥박을 짚었다. 엄마, 따뜻한 물 먼저 드세요. 엄마의 손은 축축했다. 나는 채권 추심 우편물을 별도의 파일에 넣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 작은 수첩에 전기 차단, 수도 중단, 혁수 형부 방문 후 실종, 채권 추심원 방문, 증거사진 촬영 및 녹음 완료라고 썼다. 그리고 거의 다 타들어가는 촛불을 보았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요, 엄마.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서류들을 들고 통장님 댁에 갈 거예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잠시 집을 옮길 거예요. 더 이상 어둠과 도박하지 않겠어요. 엄마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마치 수년간 내 얼굴에서 찾지 못했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체면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는 확신. 밖에 동네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연극을 멈췄다. 촛불이 꺼졌다. 밤은 완전히 검었지만 처음으로 내 발걸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주민센터 회의실은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낡은 선풍기, 그리고 믹스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얇은 쇼를 두른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의 차가운 손이 작은 묵주를 꽉 쥐고 있었다. 리나 언니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옅은 화장이 지친 얼굴을 감추고 있었다. 혁수 형부는 바닥을 보며 발 뒤꿈치를 까딱거렸다. 지연이가 파란색 서류철을 들고 와 내게 짧게 인사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통장님 옆에 앉았다. 칠판에는 다음 주 대청소 일정이 아직 적혀 있었다. 우리 집 대청소는 오래전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통장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는 흠을 들추려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해치는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야죠. 자료 있는 분부터 말씀하시죠. 지연이가 일어나 서류들을 꺼냈다.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회사 로고가 밝힌 서류를 들어 보였다. 보험사의 공식 확인서입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보험은 2020년부터 실효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보험료 납부가 없었습니다. 즉, 처리할 수 있는 청구건도 나올 돈도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것은 이 영수증과 기록들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명료했다. 리나 언니는 등에 기대 앉았다. 입술이 굳어 있었다. 혁수 형부가 혀를 찼다. 그건 그쪽 버전이고 내부 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연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라인이 있다면 이름과 번호로 증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장을 내려놓았다. 최근 3개월간의 주택 공과금 요약입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생수, 식료품. 납부자 칸에는 대부분 나윤 씨 이름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건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연이는 모두를 둘러보았다. 이건 패턴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가 부담하고 누가 약속만 했는지를요. 그녀는 서류철을 통장님에게 그리고 리나 언니에게 밀었다. 그리고 이것이 임시관리 계약서 초안입니다. 주 관리자가 집 열쇠를 보관하고 나윤 씨 제안, 어머님과 리나 씨에게 복사본을 제공한다. 모든 상속인의 서면, 동의 없는 임대나 물품 보관을 금지한다. 어머님 돌봄 일정을 주 단위로 분담한다. 지출은 기록하고 매달 말 간단히 정산한다. 나는 엄마가 천천히 읽는 것을 보았다. 입술이 새로운 기도를 외우듯 소리 없이 움직였다.
구조. 통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하네요. 그는 혁수 형부를 쳐다봤다. 의견 있습니까? 혁수 형부는 길게 숨을 쉬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그냥 노력했을 뿐입니다. 창고 물건은 맡아준 거고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전자제품들은. 그의 말이 흐려졌다. 지연이가 침착하게 말을 맺었다. 저희에게는 이전과 이후의 거실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혁수 씨 이름으로 된 모니터와 다리미 전당포 영수증도 있고요. 리나 언니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네가 집안을 뒤졌어? 지연이가 손바닥을 들어 보였다. 이 서류는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이웃의 제보로 확보한 것입니다. 혁수 형부의 얼굴이 굳어졌다. 찾아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연이는 비난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러세요. 하지만 기록하고 모든 상속인과 공유하십시오. 리나 언니는 다른 측면에서 공격하려 했다. 통장님, 아세요? 나윤이가 이 집을 뺏으려고 해요. 열쇠를 전부 자기 손에 넣고 싶어 한다고요? 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집을 뺏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상속 문제가 끝날 때까지 이 집이 안전하길 바랄 뿐이에요. 제 조건은 명확해요.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리나 언니와 혁수 형부가 이 집에 살지 않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어요. 방문 일정은 정할 수 있고 가은이 만나는 것도 조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안 돼요. 두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빚이 붙어 있고 이미 채권 추심원들이 문 앞까지 찾아왔어요. 엄마가 방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엄마 머리 아프다. 지연이가 덧붙였다. 임시 별거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대안으로 리나 씨와 박혁수 씨가 작은 월세방을 얻어 지내고 나윤 씨가 이 집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어머님을 돌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나 언니가 폭발했다. 좋니, 나윤아? 나를 쫓아낼 수 있어서?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만 더 예뻐했지. 너 질투했잖아. 그녀의 말은 물에 던져진 돌처럼 모든 사람에게 튀었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참았다. 질투했다면 몇 년 동안 엄마를 보건소에 모시고 다니지 않았을 거야. 몰래 전기 요금을 내주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미운 건 언니가 아니야. 언니가 키워온 거짓말. 그래서 엄마까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게 만든 그 거짓말이 미운 거야. 통장님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만들 하세요. 서류로 돌아갑시다. 그는 합의서 초안을 가리켰다. 이 조항들은 합리적입니다. 오늘 밤, 늦어도 이틀 안에는 서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혁수 형부는 마치 쫓기는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시계를 보았다. 정작 그를 쫓는 것은 채권 추심원들이었는데 리나 언니가 팔짱을 꼈다.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서명 안 해. 이 집은 내 권리이기도 해. 지연이가 똑바로 쳐다봤다. 맞습니다. 리나 씨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는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원들을 동네로 끌어들이면서 집에 머무는 것은 어머님과 이웃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나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 이건 창피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예요. 마치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통장님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웃들을 불편하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손글씨가 적힌 작은 종이를 가리켰다. 이건 이웃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리나 씨가 만들었다는 통장 확인서입니다. 제 서명이 위조되었더군요. 이걸 누가 썼습니까? 리나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냥 잠깐 빌리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요, 통장님. 통장님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사람이 급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명을 위조하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엄마가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충격이 엄마의 얼굴 위로 천천히 번져갔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나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다음 주면 나온다는 약속의 녹음 파일을 틀었다. 현관에서의 혁수 형부 목소리, 부엌에서의 리나 언니 목소리, 반복되던 희망의 조각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엄마는 멀리 벽을 보다가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나중에 돈 나온다고 같이 말했던 건 엄마가 나지막이 마치 자신에게 고백하듯 말했다. 내 자식이 창피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결국 내가 거짓말을 키우고 있었구나.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나는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더 이상 우산이 되어주지 않고 진실이 뼛속까지 닿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마치 이정표를 세우듯 마지막 말을 꺼냈다. 다시 말할게요. 공식적인 합의가 있고 상속 문제가 끝날 때까지 리나 언니와 혁수 형부가 집에 살지 않는다면 저는 참여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제 도움은 여전히 엄마를 위한 것이 돼 물품과 일정의 형태로만 제공될 겁니다. 현금은 없어요. 돈은 없고 영수증만 있을 뿐입니다. 리나 언니가 일어섰다. 의자가 거칠게 밀렸다. 나를 쫓아내겠다고? 네가 이 집을 뺏는 거야? 넌 가족도 아니야. 그 말들이 가슴을 쳤지만 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남자 2명이 들어왔다. 나는 그 낡은 재킷을 알아보았다. 한 명이 서류철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통장님, 박혁수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경고장입니다. 오늘 밤까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데려가야 합니다. 혁수 형부가 반쯤 공황 상태로 일어섰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긴 주민회의 중입니다. 남자는 평평하게 쳐다봤다. 주민회의 중이니까요. 우리는 정중합니다. 소란 피우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 일을 할 뿐입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통장님이 받았. 얼굴이 굳어졌다. 혁수 씨, 잘 해결하세요. 도망가지 말고. 혁수 형부의 손이 채권 추심원의 어깨를 잡으려다 차갑게 거절당하며 떨렸다. 엄마는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마치 수년간 길을 잃었다가 처음으로 지도를 본 사람처럼 나를 보았다. 내가 너를 따라가면 너는 그래도 엄마를 돌봐줄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 불이 깜빡이다가 꺼졌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다.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만 남았다. 회의실 불이 꺼졌을 때 우리 모두는 잠시 숨을 죽였다. 이내 통장님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진정하세요. 손전등 가져오겠습니다. 휴대폰 불빛들이 켜졌다. 그 희미한 빛의 원안에서 엄마가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의 눈은 더 이상 변명을 찾지 않고 그저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고 있었다. 내가 너를 따라가면 너는 그래도 엄마를 돌봐줄 거니? 엄마가 더 조용히 다시 물었다. 네, 엄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제가 엄마 돌볼게요. 하지만 규칙은 지켜야 해요. 우리가 더는 불안에 떨며 살지 않도록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리나 언니를 보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나유나, 너에게도 미안하다. 뒤에서는 내 편을 들면서 앞에서는 너를 나무랐구나. 그 말은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간 열쇠 소리처럼 들렸다. 통장님이 작은 발전기를 돌리자 회의실 불이 다시 켜졌다. 그는 신속하게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 밤에 마무리합시다. 지연이가 우리가 준비했던 합의서 초안을 꺼냈고 나는 한 조항씩 큰 소리로 읽었다. 첫째, 주택관리계약. 주 관리자인 내가 집 열쇠를 보관하고 엄마와 리나 언니에게 복사본을 제공한다. 모든 임대나 수리 결정은 상속인 전원에 서면 동의를 거친다. 둘째,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리나 언니와 혁수 형부의 거주 금지. 방문은
사전에 조율하되 숙박은 불가하다. 셋째, 월별 정산. 엄마를 위한 모든 지출은 기록하고 나와 리나 언니가 각자의 실제 능력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한다. 약속이 아닌 현실에 기반하여. 넷째, 내일부터 상속인 확정 절차 시작. 지연이가 동사무소 서류 처리를 돕는다. 다섯째, 가은이 보호. 당분간 채권 추심을 피해 이모 댁에 머문다. 학교 측에 상황을 알리고 담임 선생님을 안심시킨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동의하면 서명합시다. 리나 언니는 엄마를 보았다. 얼굴에는 저항의 기색이 남아있었지만 숨길 수 없는 피로감도 서려 있었다. 엄마 만나는 걸 막지는 마. 막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겁니다. 지연이가 말했다. 혁수 형부는 침을 삼키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리나 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 하지만 모레까지는 나갈 시간을 줘. 통장님이 증인으로서 서명에 동의했다. 우리 모두가 서명했다. 나, 엄마, 리나 언니, 그리고 혁수 형부. 잉크가 무겁지만 후련하게 느껴졌다. 오늘 밤부터 이 집의 가족과 통장 외에 낯선 사람은 들이지 마십시오. 통장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쪽문 열쇠 복사본은 나윤 씨에게 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결과는 극적이지는 않지만 단호한 형태로 찾아왔다. 어제 회의실에 왔던 채권 추심원들이 이번에는 혁수 형부 친구의 월세방 앞에 나타났다. 형부의 오토바이가 압류되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소라는 없었다. 리나 언니는 상자에 옷, 냄비, 베개 같은 짐을 담았다. 통장님께 부탁해 시장 뒷골목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그들은 해질녘 조용히 이사했다. 리나 언니는 길 건너편에서 집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승리처럼 들릴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동사무소에 갔다. 지연이가 절차를 안내했다. 아버지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우리의 출생증명서를 가져갔다. 직원이 상속 관련 서류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신청서를 작성하며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이름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했다. 모든 것이 먼지 쌓인 낡은 서랍을 청소하는 것 같았다. 재채기가 나고 번거로웠지만 끝나고 나니 사물의 형태가 보였다. 그 사이 이모가 가은이를 데리러 왔다. 거실에서 나는 쭈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다. 이모 댁에서는 사촌이랑 같이 자는 거야. 매주 토요일에 이모가 보러 갈게. 가은이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선생님께는 이모가 편지 보내고 전화드렸어. 공부랑 춤에만 집중해. 텔레비전은 내일이 아니야. 다른 한편에서는 동네 교회 청년부의 주선으로 혁수 형부를 위한 채무 상담이 시작되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 그는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작은 원을 이루어 앉아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채권자에게 도전적이지 않은 어조로 전화하는 법을 배웠다. 매달 초 통장님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 가족의 재정 지원이 끊기자 리나 언니는 한때 취미였던 제과 기술을 되살렸다. 그녀는 동네 맘카페와 단톡방에 직접 만든 쿠키와 카스테라 사진을 올렸다. 몇몇 이웃이 주문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자주 굳어 있었지만 그것은 요구하는 긴장이 아니라 일하는 긴장이었다. 우리 집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나와 엄마는 우리가 함께 기록한 공동기금으로 밀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했다. 화장대 위에는 플라스틱 상자가 영수증함이 되었다. 뒤편 창고는 비워졌고 맡겨두었던 상자들은 통장님이 증인으로 입회한 가운데 돌려보내졌다. 우리는 아버지의 장식장을 거실 구석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나는 젖은 천으로 그것을 닦으며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오래 남는 낡은 나무 냄새를 맡았다. 우리는 공간을 재정비했다. 카펫을 빨고 커튼을 바꾸고 너무 과시적으로 보였던 가족 사진은 접어서 보관했다.
정원에서 미소 짓는 아버지의 사진 한 장만 남겨두었다. 문 옆 벽에는 화이트보드를 걸었다. 약 복용 시간, 병원 검진 일정, 그리고 투명한 예산안이 적힌 표, 책임자의 이름과 날짜가 있었다. 매일 밤 나와 엄마는 그 앞에 서서 마치 우리 마음에 다시 읽는 법을 가르치듯 체크 표시를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말에 있었다. 엄마는 점차 나중에 돈이 생길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 혀끝에 맴돌 때마다 엄마는 허벅지를 탁 치고는 이렇게 말을 바꿨다. 계획과 영수증이 있어. 우리는 수요일 오후 보건소에서 하는 가족 상담에 참여했다. 심리 상담사는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해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다. 에어컨이 나오는 작은 방에서 엄마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키워온 편애가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게 했는지 용감하게 마주 보았기 때문에 울었다.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보건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았다. 시럽 때문에 파래진 입술을 보며 작게 웃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웃음, 기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웃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가은이의 영상 통화였다. 화면 가득한 얼굴에 머리는 양 갈래로 묶여 있었다. 뒤로는 꽃 스티커가 가득한 이모댁 벽이 보였다. 이모, 이제 집 화내? 아이가 물었다. 눈이 반짝였다. 카메라가 움직여 월세방 옆 가게에 납품된 리나 언니의 쿠키들을 비췄다. 엄마는 피곤해하는데 화는 안 내. 아이가 속삭였다. 좋네. 토요일에 이모가 가서 그림 그릴 종이 사줄게. 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흔들었다. 통화는 끝났지만 온기는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정돈된 부엌에 서서 장볼 목록을 확인했다. 쌀, 생선, 약, 비누. 엄마는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밥을 짓고 있었다. 엄마가 나를 돌아보며 눈가를 닦았다. 너 이제 손님방 안 써도 돼. 내 방은 내 방이지. 손님은 손님이고.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으며 길었던 한 장을 닫았다. 나는 제자리로 돌아온 아버지의 장식장을 보았다. 체크 표시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 더 이상 칭얼거리지 않는 전력 계량기, 그리고 계속 켜져 있는 불빛.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에도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침내 믿게 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우리를 더 이상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닌 빚을 독촉하러 오는 발소리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관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